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혹시 영화나 뉴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옥 같은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휘두른 폭력에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물들고 마음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새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한 뒤 차가운 계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옷장 한 구석에서 6살 난 제 아들이 작은 손으로 떨리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전화는 정의를 불러왔고 우리 모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개 배설물의 역한 냄새, 그리고 차갑고 녹슨 쇠창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문틈으로 쌩쌩 불어오는 밤바람을 피하려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머리는 깨질 듯 어지러웠습니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오른 탓에 도저히 뜰 수가 없었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 맞다. 걔집 아니었지. 남편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진돗개 럭키의 집. 남편은 언젠가 제 목숨보다 럭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저를 짐승처럼 때린 뒤 아끼는 개 대신 저를 이곳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 박성중의 회사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며칠째 끙끙 앓으며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 안 갈래. 민준이 열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도우미 아주머니랑 단둘이 두기 불안해.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후부터 그는 까칠하고 신경질적이며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회식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어떤 놈이랑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그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애 본다니까. 애를 보는 거야. 딴 놈을 보는 거야. 그가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요즘 부쩍 꾸미고 다니더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취했어. 성중씨, 제발 놔줘. 하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강한 따귀가 제 뺨에 날아왔고 저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구석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무서워. 아들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지만 남편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닥쳐. 너도 내 엄마랑 똑같아. 쓸모없는 것들. 그는 저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제 배와 등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쏟아지는 고통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놀랄까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옷장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숨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아, 보지 마. 제발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거의 정신을 잃어갈 때쯤 폭행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다리를 잡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제 머리가 문턱에 부딪히고 살같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집의 철문을 열고 저를 쓰레기 포대처럼 안으로 던져 넣은 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거기서 내 꼬라지를 반성이나 해. 너 같은 여편네는 걔랑 같이 지내는 게 딱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둠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굴욕감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재능 있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게 행복한 삶을 약속했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뿌리치는 정도였고 그 다음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용서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고 오늘 밤 그는 저를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문은 잠겨 있고 사방은 단단한 쇠창살로 막혀 있는데 저는 무력감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냄새 나는 계집에서 차갑고 외롭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 짐승 같은 남편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6살 아들 민준이는 과연 엄마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운명을 바꾼 그 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불행한 여인에게 정의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좁고 어두운 옷장 안에서 아들 민준이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아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지만 가냘픈 어깨는 계속해서 들썩였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이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늘 사랑했던 아빠가 악마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엄마를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 달칵하는 자물쇠 소리, 그리고 럭키가 몇 번 짖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 후 집 전체에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가 무서웠고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는 한참 동안 옷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방에서 아빠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잠들었습니다. 악마가 잠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맨발로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에 귀를 대고 마당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봤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플 텐데, 엄마는 내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바로 그때
민준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어느 오후 엄마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속에서 길을 잃은 아기 경찰차가 전화를 걸어 동료 경찰차들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아기 경찰차 정말 용감하지? 꼭 기억해.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길을 잃거나 어른 없이 누구든 위험에 처한 걸 보면 전화기를 찾아서 이 번호를 누르는 거야. 112. 경찰 아저씨들 번호야. 아저씨들이 와서 모두를 도와줄 거야. 알았지? 그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이 오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1.12. 경찰 아저씨. 아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폭행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스마트폰은 침대 옆 협탁에서 충전 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서 뽑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긴급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엄마가 가르쳐준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아이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긴 연결음 끝에 낯설고 엄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처음 해보는 전화통화, 그것도 경찰 아저씨와의 통화에 민준이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오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안 계십니까? 남자가 조금 초조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자 마당에서 고통스러워할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어눌했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경찰 아저씨,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하렴.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계집에 가뒀어요.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아저씨, 뭐라고? 경찰관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어디니? 집 주소를 말해줄 수 있겠니?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벚꽃로 15번지 안평 빌라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민준이에게 집 주소를 외우게 했습니다. 알았다, 꼬마야. 정말 용감하구나. 지금부터 아빠가 깨지 않게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으렴. 아저씨들이 금방 갈게. 전화가 끊기자 민준이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옷장에 숨지 않고 거실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눈으로 대문 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구해줄 영웅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몰랐을 것입니다. 짧지만 용감했던 그 전화 한 통이 엄마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자의 삶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싸움의 서막을 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이의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온 지 약 30분 후 순찰차 한 대가 안평 빌라단지 정문 밖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경광등은 끈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매우 단호한 젊은 여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전화를 직접 받고 즉시 동료와 함께 출동한 이수진 경위였습니다.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무전으로 빌라 경비팀에 연락해 조용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2번째 순찰차가 도착했고 차에서는 기동대원 3명이 더 내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안으로 진입하여 15번지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박성중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멋대로인 아내를 제대로 훈육했다는, 남자의 권위를 보여줬다는 만족감에 취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동이 6살 아들에 의해 고발되었고 정의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경위는 동료에게 현관문을 열어보라고 손짓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집을 부수는 대신 정원과 뒷마당이 있는 뒤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 옆쪽으로 이동했을 때 손전등 불빛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철로 된 계집 안에 한 여자가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와 먼지로 엉겨붙어 있었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통과 추위가 제 마지막 남은 힘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숨만 내쉬며 혼수 상태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세상에. 이수진 경위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잔혹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자물쇠 부숴요. 그녀가 동료에게 명령했습니다. 절단기가 쇠 자물쇠를 끊어버리면서 쾅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침내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습니다. 성중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고 어떤 놈이야 한밤중에 시끄럽게 라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온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경찰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엄숙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성중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술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수진 경위가 마당에서 들어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주소에서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입니까? 폭력, 무슨 폭력? 성중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내 함희정 씨가 왜 온몸에 상처를 입고 뒷마당 계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성중의 머리 위로 떨어진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지? 분명히 모든 문을 다 잠갔는데. 바로 그때 2층에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을 보자 용기가 솟았는지 아이는 재빨리 달려와 이수진 경위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는 성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계집에 가뒀어요. 친아들의 고발에 성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민준이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성중 씨,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수진 경위와 2명의 동료는 신속하게 저를 냄새나는 계집에서 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즉시 구급차 불러요. 피해자 다발성 외상, 과다출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다른 여경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엄마, 내가 엄마를 구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빌라 단지의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정의의 빛은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6살짜리 작은 영웅이 악에 맞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 건 용감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는 성공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 싸움은 폭력을 휘두른 남편뿐만 아니라 그 죄를 묵인하고 감싸온 그의 가족 전체와의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응급실 조명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특히 머리와 옆구리가 심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왼쪽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올라 작은 틈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얀 천장과 링거병이 보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희미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귓가에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안전해요. 아주 착하고 용감한 아이예요.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신 뒤 아이는 저희 지구대로 데려갔어요. 다른 여경들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 안심하고 푹 쉬세요. 아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에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폭력과 공포로 가득 찬 악몽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소견이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조는 되었지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하고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인 줄 알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인 황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변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제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경멸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안부는 묻지도 않고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똑똑히 들어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조금 있다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을 거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문병 온 것이 아니라 거짓 진술을 강요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부주의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해. 단순 사고였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살고 내 남편도 구할 수 있어. 성중이가 술김에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거지. 마음속으로는 아직 널 사랑하고 있다고. 넌 아내고 엄마니까 남편과 자식,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 모양이 되고 계집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글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거짓말은 아들의 폭력보다 더 뻔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절 때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가르치는 게 대수라고.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집에 와서 화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아내라면
참고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집안 망신을 시킬 수가 있어. 이 일 때문에 성중이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거래처에서는 수군거리고 주가는 폭락했어. 네가 지금 내 남편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모든 잘못은 결국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 아들의 잔인한 폭행은 그저 화 좀 낸 것들 뿐이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희정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안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입니다. 황 여사님의 제안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일이 조용히 마무리된 후에 가족들이 박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받으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도 지급할 거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크게 만드신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미정 씨와 아드님이 될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닌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직업도 기댈 곳도 없는 약한 여자인 제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내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하려 했던 가족이란 말인가. 범죄가 일상이 되고 진실이 왜곡되며 인간의 정의, 돈과 체면으로 계산되는 곳. 두 분, 돌아가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쉬어야겠어요. 황 여사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날 쫓아내. 저는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모든 짓을 다 말할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모든 일들까지도요. 너 미쳤구나. 그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을 다 같이 죽이자는 거야? 이 독사 같은 년.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이수진 경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환자가 쉬어야 하니 두 분은 나가주시죠. 그녀의 등장은 저를 정신적인 고문에서 구해줬습니다. 황 여사는 저를 불에 타버릴 듯이 쏘아보고는 변호사와 함께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제안이 제 안에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이수진 경위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대화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배려에 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만나보시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아들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 민준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가 안전하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몇 분 후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여경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동그란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하얀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작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한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준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엄마 죽는 줄 알았어. 아이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익숙한 머리 냄새를 맡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 아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제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안 죽어. 우리 아들 지켜주려면 엄마가 살아야지. 조금 진정이 되자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수진 경위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옷소매를 잡고 어리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감옥에 보내주세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때리고 계집에 가뒀어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6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잡아달라고 경찰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이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수진 경위는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울지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줌마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서워하지 말고. 민준이의 말이 엄마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단다. 그리고 민준이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언어로 그 끔찍했던 밤을 재현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술에 취했던 것부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던 모습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배를 찼어요. 등을 찼어요. 아이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머리만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옷장에 숨었어요.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빠가 엄마를 끌고 나갔어요. 그 뒤로는 엄마가 안 보였어요. 럭키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는 말을 하다가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는지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모든 말은 남편의 죄악과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잔인한 폭행이었습니다. 이수진 경위는 아이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잘했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네가 엄마를 구한 거란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을 넘어선 격려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다 들으셨죠? 민준이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박성중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정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로서 직접 그 사람의 행동을 고소하셔야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알아요. 한 가정을 뒤흔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오늘 침묵하신다면 내일, 모레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미정 씨와 민준이가 지금처럼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침묵은 때로 가해자에 대한 묵인과 같습니다. 이건 미정 씨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들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다른 여성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수진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물과 충격적인 증언은 제 안에 나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자아를 깨우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침묵한다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용기마저 배신하는 것이다. 아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는데 내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이수진 경위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의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법적 싸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곁에 있고 이수진 경위처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순응하지 않는 나 자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 함희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미정 씨. 저희와 법은 항상 미정 씨와 민준이 편에 설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박성중에 대한 가정폭력 고소장을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눈물과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사소한 손찌검과 욕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이어졌던 무자비한 구타, 그리고 정점을 찍었던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까지 고소장은 몇 장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한 결혼의 부패와 한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저는 이혼 소송장과 민준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 청구서도 제출했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은 돈과 권력이 있었고 그들이 쉽게 저를 내보내거나 귀한 손자를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로운 삶과 끔찍한 기억이 없는 어린 시절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을 때 이수진 경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미정 씨,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민규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혼 및 가족법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미정 씨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함희정 씨 용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저희 팀이 두 분의 편에서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등장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분명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매수하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명예를 훼손하고 제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준이입니다. 법정에서 아이의 증언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진단서와 상처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대화는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시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유치장 생활 끝에 박성중이 풀려나던 날 시어머니 황 여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만하게 명령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매우 고통스럽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성중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허수습만 나왔습니다. 부탁이다.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 다 죽는 거야. 성중이가 감옥이라도 가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라고. 민준이는 커서 전과자 아빠를 둔 아이로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자식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할 셈이야? 이 늙은 어미가 비는 샘칠게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성중이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렴. 그녀는 더 이상 협박이 아닌 감정과 아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제 손을 조용히 뺐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많이 드렸어요. 지난 7년간 그 사람이 제게 손찌검할 때마다 저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그는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전과자 아빠를 두는 것보다 매일 공포에 떨며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는 걸 더 싫어할 거예요. 저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과 제 아들을 구하려는 것뿐이에요. 제 단호한 태도에 황 여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너 아주 잘났다. 법이 내 편인 것 같지? 어디 한번 해봐. 직업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손자를 뺏어가겠다는 거야. 넌 오늘 이 결정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빼앗고 저를 비난과 모욕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함의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풀려난 후 박성중은 마치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퇴원하여 여성단체에서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임시로 머물고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제가 살던 동네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켜서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도박비 때문에 시댁돈을 뜯어내려고 폭행 자작극을 벌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악의적인 소문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제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켜 여론을 통해 저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그럴수록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 수집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론은 법정에서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이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해진다면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 부부가 살던 빌라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원래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성중은 집 안팎, 현관문, 정원, 거실, 주방 등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때로는 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이었든 오늘 그 카메라들은 그를 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거실 모퉁이의 카메라와 계집이 있는 마당의 카메라는 분명 그의 모든 범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을 받아 김 변호사님과 기술팀이 빌라로 가서 녹화장치의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저는 동행하지 않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의가 쉽게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습니다. 약 2시간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낙관적인 모습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영상이 없나요? 없는 게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 전후 24시간 동안의 모든 카메라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전 날짜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지워졌다고요? 확실한가요? 복구할 방법은 없나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봤지만 김 변호사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 쓴 흔적이 보인다고 해요. 이 기술로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동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뻔했습니다. 성중이거나 그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로 실려간 후 경찰이 집을 봉쇄하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영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한 발 앞서 손을 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잃은 것은 큰 타격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상대방은 분명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미정 씨와 민준이의 증언, 그리고 상해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다툼이 있을 때 가사도우미나 이웃 중에 우연히 듣거나 본 사람은 없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성중이 저를 때릴 때는 주로 우리 모자만 있을 때를 골랐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보통 퇴근했거나 별채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살던 빌라는 담이 높고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문이 제 앞에서 닫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하는 막막함과 시댁에 계속되는 괴롭힘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차라리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돈을 받아 조용히 아이와 떠나는 게 나았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제 의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김 변호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세요. 아이에게는 강한 엄마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고 믿으셔야 해요. 단지 우리가 아직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감고 지난 7년을 아주 자세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흔적이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전류 같았습니다. 그렇다. 흔적. 분명히 다른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편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날들, 첫 균열, 다툼, 밀침, 그리고 폭행. 맞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울고 혼자 약을 바르고 그리고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멍이 너무 심해 혼자 처리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어두운 밤하늘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벌떡 눈을 뜨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났어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새로운 문을 발견했습니다. 시간과 수치심의 먼지에 덮여있던 문, 오래된 상처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몇 년간 그 사람에게 맞은 건 이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훨씬 많았죠. 그때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멍들고 붓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창피해서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고 질문받는 게 두려워서 종합병원에는 갈 엄두도 못 냈어요. 대신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개인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어요. 저는 그 치욕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기억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옆 동네에 있는 나이든 의사 선생님의 한의원이었는데 그곳에는 적어도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했지만 아마 진료 기록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듣자 김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방안을 흥분된 표정으로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 이 생각을 더 일찍 못했을까요? 미정 씨, 이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개인 병원의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주 큰 효력을 가집니다. 미정 씨의 상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폭행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법정에서 이것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박성중의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의도적인 폭력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 안에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그 병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손을 쓰기 전에 최대한 빨리요. 즉시 우리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어렴풋이 길과 골목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어떤 곳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며 헤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피로와 실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그만할까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기억했거나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장소가 하나 남았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곳은 은평구의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의사 선생님은 매우 인자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중에게 밀려 넘어져 손목을 삐끗하고 심하게 부어올랐었습니다. 그곳에서 침을 맞고 약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한의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심한 한의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백발의 노의사 선생님이 여전히 약장 앞에서 묵묵히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보던 그가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오토바이 사고로 손목 다쳤던 아가씨 아니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상처는 다 나았소?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선생님, 다 나았어요. 오늘 온 건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예요. 저는 제 상황과 오래된 진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노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자했던 얼굴은 점차 심각해지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쯧쯧, 세상에 이런 일이. 그가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군. 그는 한숨을 쉬며 가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려. 내가 반드시 돕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까? 한참 후 그가 손에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소. 여기 아가씨 기록이요. 나는 혹시 몰라 환자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구려. 서류 뭉치를 받아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진료받은 날짜, 손목 염좌 및 타박상, 어깨 부위의 넓은 멍, 관자놀이 부종 등 상처의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 변호사님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각 진료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던 오토바이 사고라는 진단명 옆에 노의사 선생님이 붉은 펜으로 작은 글씨를 덧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폭행 의심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서류철 안에 당시 제 상처를 근접 촬영한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을 끼워 두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적인 일이라 차마 묻지는 못했소. 그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로 남겨두려고 몰래 찍어둔 것인데 내 예감이 맞을 줄이야. 이거 가져가시오. 부디 공정함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오. 저와 김 변호사님은 기쁨과 감동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가 묻어두려 했던 오래된 상처와 고통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친절한 노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저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사람 하나 살리는 게 탑 7개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부디 힘을 내시오. 진실은 반드시 이길 거요. 한의원을 나서며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는 더 이상 치욕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정의의 빛이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제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의 저울이 서서히 우리 모자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귀중한 진료 기록을 확보한 후 김민규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 증거들만으로도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법원의 사건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직접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지난 수년간 분명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안평 빌라 단지는 고급 주거 지역으로 집집마다 담이 높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성중을 인맥 넓은 젊은 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증언에 나서려 하지 않을까봐 보복을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내 집 앞 눈만 쓸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런 곳에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끈질겼습니다. 일단 시도해 봅시다. 저는 어디에나 양심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김 변호사님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이수진 경위와 함께 안평빌라 단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경찰의 등장은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아닌 주변 집들부터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로 옆집에 사는 퇴직 공무원 박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는 꽤나 까다롭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들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첫 거절에 조금 실망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바빠서 잘 몰라요. 집이 방음이 잘 돼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무관심은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때로 콘크리트 벽보다 더 단단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맞은편 빌라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우리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전업주부인 영희 엄마였습니다. 예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실래요?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닫고 우리에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나서지 못해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사업이 성중시 회사와 몇 번 엮인 적이 있어서. 제가 나섰다가 남편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마세요. 법은 증인을 보호합니다.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영희 엄마는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미정 씨와 민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도 엄마잖아요. 오늘 제가 침묵하면 내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이 방음이 잘 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종종 우리 집에서 큰 다툼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부수는 소리와 아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그녀가 여전히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어요. 성중 씨가 고함치는 소리, 미정 씨가 애원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민준이가 처절하게 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경비실에 전화하려 했는데 남편이 말렸어요.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고. 저는 남편 말을 따랐고 그날 밤 죄책감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영희 엄마의 증언은 다른 이웃들의 마음속에 있던 용기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집을 나설 때 근처 다른 집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몰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느 이른 아침길을 쓸다가 얼굴에 멍이 든 제가 황급히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참하고 예쁜 새댁이 어쩌다 저런 꼴이 됐을까.
이제야 알겠네요. 영희 엄마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증언은 비록 간접 증거였지만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벽을 허물었고 박성중의 범죄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엄마의 격려에 힘입어 두 가정이 더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과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기꺼이 서명해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손에 들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 무관심과 냉대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양심과 연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의의 빛은 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요소를 갖췄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직접 목격자인 민준이의 증언, 범행의 반복성을 증명하는 진료 기록, 그리고 이제 사건의 배경과 심각성을 입증할 이웃들의 증언까지. 상대방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중과 그의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눈물과 거짓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 연극을 준비할 것이었고 저는 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저는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양측이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의무적인 절차였습니다. 김민규 변호사님이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 그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겁니다. 바로 감정 카드죠. 울고불고 애원하며 온갖 약속을 할 겁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합의든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힘든 심리전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실에는 성중과 그의 어머니 황 여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중에게서는 더 이상 거만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꽤 수척해 보였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후회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황 여사 역시 화려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을 화장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소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울기 위해 급히 일어났습니다. 얘야, 우리 며느리. 그녀가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더구나. 우리 집에 시집와서 좋은 날 하루 없이 고생만 시키고. 다 내가 성중이를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녀는 비통하게 울며 자책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의 본 모습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양측을 부른 것은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가장 상처받는 것은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말에 성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형편없는 아빠였어.
술과 스트레스에 굴복해서 악마가 되어버렸어. 제정신이 들 때마다 너무 후회하고 자책했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는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치료도 받을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민준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제발. 성중의 행동에 조정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라는 남자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들인 연극이었습니다. 황 여사도 달려와 아들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며느라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저 애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니. 이 일이 있고 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몸무게가 10kg나 빠졌어. 저의 잘못되면 나도 못 살아. 이 늙은 어미가 비는 샘칠게. 우리 민준이를 봐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다오. 두 모자는 한 명은 무릎 꿇고 다른 한 명은 울면서 비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정과 아이를 이용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마지막이자 가장 교활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남편의 후회의 눈물과 시어머니의 애원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한순간 제 마음도 조금은 아팠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는 한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자 제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던 그의 모습, 차가운 계집에 웅크리고 있던 제 모습, 그리고 아들의 충격적인 증언. 안 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들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었다. 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지지의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박성중 씨, 어머님도요.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짓은 하지 마세요. 제 차가운 태도에 성중과 황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의 말들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당신이 처음 내 뺨을 때렸을 때 했어야 했어요. 그 눈물은 당신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며느리가 맡고 있을 때 흘렸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성중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와 술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진정한 남자는 압박감을 느낄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아내와 자식에게 화풀이하지 않아요. 당신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겁했어요. 폭력으로 권위를 세우려 했고 이제는 눈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황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저와 민준이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들이 짐승으로 변해갈 때 어머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나요? 손자가 공포에 떨며 아빠가 엄마를 고문하는 장면을 봐야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디 있었나요? 어머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어머님 자신과 이 집안의 체면만을 사랑하셨을 뿐이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위선과 이기심을 벗겨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소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판결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갈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폭력과 공포가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해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망연자실한 두 사람을 뒤로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실패했고 이제 그들은 유일한 진실, 즉
정의의 심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겨울비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김민규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비록 아이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하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비공개로 증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엄마로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제 아들. 끔찍한 밤을 겪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진실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은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성중과 그의 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지도 눈물 연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불안과 피로만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성중은 시선을 피했고 황 여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김 변호사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제 상처 사진, 개인 병원의 진료 기록,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성중의 변호사는 제 상처는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며 이웃들의 증언은 단순한 헛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미성년 증인인 박민준 군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증인 신문은 재판부, 검사, 양측, 변호사, 심리 전문가, 그리고 보호자인 저만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중과 황 여사는 참석할 수 없었고 오직 TV 화면을 통해서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수진 경위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준비해준 새 옷을 입은 아이는 이 엄숙한 공간 속에서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달려와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착하지? 무서워하지 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 거야. 네가 보고 들은 대로만 솔직하게 말하면 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심리 전문가인 젊고 인상 좋은 선생님이 민준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바로 묻지 않고 슈퍼히어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슈퍼히어로 좋아하니? 네. 민준이가 긴장이 풀린 듯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슈퍼히어로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니?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용기요. 맞아. 심리 전문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용기. 오늘 민준이도 그런 용감한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 해볼래? 민준이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법률 용어가 아닌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하듯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사랑하니? 네.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그럼 아빠는 사랑하니?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민준이의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가 자꾸 엄마를 때려서요.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면을 통해 저는 성중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자주 때렸니? 아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어린아이의 서툰 언어로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밀어 넘어뜨렸던 일,
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충격적인 기억들은 생생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밥그릇을 엄마한테 던졌어요. 밥이 뜨거워서 엄마 손이 빨갛게 되었어요. 다른 날에는 허리띠를 들고 엄마를 때리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 다리를 붙잡고 때리지 말라고 빌었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모든 것을 숨기고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사건 당일 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자 민준이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아빠가 술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아빠가 엄마 뺨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다가와 민준이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넌 정말 용감해.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저는 옷장에 숨어서 보지 못했어요. 럭키 짖는 소리랑 엄마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너무 아파했어요. 아이는 심리 전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저 슈퍼히어로 맞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마저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성중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이의 고발. 거기에는 법률 용어도 날카로운 논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고 사람의 양심 깊은 곳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TV 화면 너머로 성중이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여사는 피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 여자를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준이의 고발은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양심의 판결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을 나간 후 재판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중의 변호사는 노련하게 마지막 논점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박민준 군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6살 아이의 말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어머니인 하미정 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부정확한 기억을 주입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가 말한 것은 기억일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증언 가치를 폄하하며 제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김 변호사님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하며 제 의뢰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박민준 군에 대한 증언 청취는 심리 전문가의 감독하에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피고인 측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들의 증언을 들은 후 성중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법적 공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처럼 보였을 때
김 변호사님이 갑자기 자신감 있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금 저희에게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상보다 더 생생한 것, 바로 소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 서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정 스피커와 연결된 태블릿 PC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 군의 태블릿 PC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꽤 낡아서 종종 오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로부터 이것을 돌려받은 후 우연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태블릿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기 전까지 이걸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마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을 잊었고 태블릿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중과 황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소리가 들렸고 이내 아이를 재우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착하지? 늦었으니까 이제 자자.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리고 성중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술기운 가득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놈이랑 문자질하려고 집에 있었어. 제 자신의 익숙한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성중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모든 말과 소리가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당신 취했어. 성중씨, 제발 놔줘. 저의 애원.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 아빠, 엄마 때리지 마. 민준이의 비명. 닥쳐. 너도 내 엄마랑 똑같아. 성중의 욕설. 물건이 깨지는 소리.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운 제 신음과 절망적인 숨소리.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여성 재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성중의 변호사마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녹음은 제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끼익하고 계집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달칵하는 자물쇠 소리. 거기서 내 꼬라지를 반성이나 해. 너 같은 여편네는 개랑같이 지내는 게 딱이야. 성중의 잔인하고 경멸에 찬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녹음은 끝났습니다. 녹음은 끝났지만 그 뒤에 남은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연극은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중 재판장이 판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성중은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에 머리를 밟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눈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황 여사 역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비통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진실 앞에 그리고 아들이 저지른 죄악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끝없는 피로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결국 이렇게 씁쓸한 법정 다툼으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아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선물하며 저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고 판결은 분명 그에 합당할 것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논쟁과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진실은 가장 웅변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부의 논의를 위해 15분의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법정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들을 포함한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성중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황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금지옥엽으로 키우며 온갖 수단으로 감쌌던 아들이 곧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돈의 힘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모두 정의의 바퀴 아래 짓밟렸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들어오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 제출된 증거, 관련자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성중의 행위는 법과 타인의 생명 및 건강을 경시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흉악한 범죄 행위임을 인정한다. 특히 자신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인 함희정 씨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박민준 군은 어린 나이에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중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죄를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진료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격과 도덕성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황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황 씨의 범죄 은폐 및 방조 행위를 엄중히 꼬집는 바이다. 그녀의 행동은 사법 절차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침내 그녀는 판사봉을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형법 및 가족법 조항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중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징역 3년.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판결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너무 무거운 형량은 아니었지만 성중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3년의 징역은 그의 모든 경력과 미래를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황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들었습니다. 의료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민사 판결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원고 함희정의 이혼 청구는 인용한다. 양육권에 관하여 피고인 박성중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박민준 군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함희정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박민준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와 진정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중은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보지 않은 채 아주 작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 키워줘. 그리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의 넓었던 등은 이제 초라하고 힘없이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일찍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우리 가족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황 여사는 의료진의 처치를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넉나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자를 잃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중의 3년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이수진 경위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는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참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미정 씨. 수진이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 새로운 삶. 더 이상 폭행도, 욕설도, 두려움도 없는 삶. 오직 저와 아들, 그리고 평화만이 존재하는 삶.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또 다른 심판, 즉 양심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재판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얼룩이 없는 새하얀 종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모든 먼지와 오물을 씻어내고 놀랍도록 맑고 푸른 하늘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지.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응, 우리 아들, 우리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이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의 모든 희생과 투쟁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여러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저는 빠르게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예전의 호화로운 빌라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가정의 평화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을 꾸미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건조한 사무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열정과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원래 요리와 제빵에 소질이 있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대출을 받아 아침 햇살 베이커리라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빵이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폭풍 후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빵 덕분에 제 빵집은 금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저는 우리 모자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고함과 욕설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자 민준이는 서서히 공포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는 훨씬 활발하고 밝아졌으며 얼굴에서는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는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성중이나 시댁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가 큰 잘못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저는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자라난다면 언젠가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이수진 경위와 김 변호사님이 제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제게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 남편 가족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중이 수감된 후 황 여사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중의 회사는 리더를 잃고 폭행 스캔들의 여파로 곧 파산했습니다. 황 여사는 빚을 갚기 위해 빌라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홀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것은 공평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처럼 침묵 속에서 폭력을 견디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과 공감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강연과 토론회에 참석해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이며 침묵은 그 범죄의 공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법과 사회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눈물겹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위대하고 강인했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행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감하게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유는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력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성애에 대한 찬가이며 하나의 비범한 용기와 모든 인간 내면의 잠재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약하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침묵을 깨고 정의를 위해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은 밝아옵니다. 감사합니다.